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80을 넘기고 아직도 끄덕없이 50년 넘게 뼈해장국 가게를 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거뜬히 장사를 하고 있으니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묻는 젊은이들도 있었는데요. 저라고 사람인데 이 나이 먹고 아픈 곳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가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건강을 회복하고 제자리에서 장사 잘하고 신명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요즘처럼 유병장수 시대에 아무런 지병도 없다면 그건 기적이고 이젠 지병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나름 관리하며 잘 다스리고 있어요. 공존관계라고 할까요? 지병이 있으니 늘 조심하게 되고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데 어쩌면 요 정도 지병이 있어 더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나름 오래 살아보니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내 한 몸 내가 챙겨야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자식이 있어도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시집 보내놓으니 남보다 못한 빚쟁이가 따로 없었는데 그놈의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글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보통 80 넘은 노인이 자식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뭐 구구절절 알고 닭살 돋는 그런 얘기를 생각할 텐데 애석하게도 제가 할 얘기는 그 반대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제 딸들은 고생하는 엄마보다도 엄마가 고생해 번 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혼자 쇠가 빠지게 딸 둘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효도가 아닌 불효라니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것들만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무슨 엄마가 자식 험담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이러나 싶으시죠?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아마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자식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었는데 지금부터 이 노인네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 딸들이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니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지 니들도 니들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해보라고 미리 말하고 싶네요. 분명 지네 이야기인 줄 알면 제 사연을 끝까지 듣지 않을 테니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로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밝힌 대로 뼈해장국집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제 나이 30, 26에 사별하고 딸 둘 있는 거 굶길 수 없어 시장통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팔 수 있는 건 전부 팔았어요. 산에 가서 고사리도 뜯어다 팔고 시래기 같은 것도 말려다 팔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목구멍에 풀칠은 하고 살았는데요. 정말 풀칠만 할 정도로 다른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게 음식을 만들어 팔자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원래 장사하는 집 셋째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도와 음식을 곧잘 했었는데 음식 장사를 하면 뭘 해도 지금보단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떡이나 만두 같은 걸 집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반도 못 팔고 그냥 들고 올 때도 많았는데 점점 손님이 많아지면서 곧잘 장사가 됐어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제 손맛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떡이나 만두를 팔기를 한 3, 4년 했나? 이젠 조금 더 나아가 석유 고루를 두고 만두국과 떡국 그리고 칼국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시장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따끈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파니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어떨 때는 재료가 없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사람들은 제 음식이 싸고 든든하다며 좋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에 남편도 병으로 잃고 어린 두 딸을 끼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감사하게도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주려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덕에 예전에 비해서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죠. 그 당시 남편 병원비 쓰고 겨우 남은 돈으로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을 얻어 살았는데 기집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 방과 주방이 분리된 곳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화장실은 공용으로 써야 했었죠. 그래서 저희 애들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화장실 딸리고 따뜻한 물이 철철 나오는 그런 집에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한 아저씨가 장사를 한참 하고 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동정심으로 장사가 잘 되던 때도 한때라 제 날은 고심이 깊어지던 때였어요. 아유, 젊은 아줌마가 길에서 고생이 많네. 이렇게 오래 밖에 있으면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남편이랑 자식은 있고? 네, 있어요. 딸이 둘이나 있네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죠. 딱 보니 남편은 없네. 그럼 이렇게 고생해서 애를 둘이나 키워요? 애들만 아니어도 그 나이에 그 인물에 술을 팔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줌마 팔자도 참 사납구만. 사장님도 참 별말을 다 하세요. 음식 다 드셨으면 일어나세요. 술 장사라니. 제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런 건 안 탑니다. 원래? 술이 어때서? 술도 음식이지? 네, 근데 저는 안 팔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라도 애들이랑 먹고 살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처럼 몸 쓰는 사람들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 게 낙인데 안주거리라도 팔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니까. 그거 팔아서 얼마 버는데. 내가 아줌마 사정이 딱해 보여 하는 말이오. 뭐 내가 댁더러 웃음을 팔래 몸을 팔래? 저는 면식도 별로 없는 그 손님에게 그 말을 듣고 수치심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말투나 표현이 모두 거칠어 그 사람이 불쾌하고 불편했죠. 그래서 며칠은 그 손님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신 두 눈을 굴리며 장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녁 시간에 손님이 뚝 끊기다시피 오지 않았어요. 참 이상했죠. 왜일까? 이젠 사람들이 내 음식이 질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시장 초입에 포장마차가 생긴 게 그 이유더라고요. 옆에서 지나가면서 슬쩍 보니 포장마차라고 메뉴가 특별할 건 없었는데 그 불쾌한 손님 말처럼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손님을 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손님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 곤란해지니 저도 무슨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러다 애들이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졸라서 정육점에 가게 되었는데 돼지 잡뼈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통 소뼈는 비싼데 돼지뼈는 갈비가 아니고서는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와 내내 끓여봤는데 돼지뼈에서도 뽀얀 국물이 나왔어요. 물론 소뼈 같은 진국은 아니었지만 이 국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뼈에 붙어있는 고기 살점도 있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시래기도 많이 넣고 당면도 넣어 돼지 뼈국을 끓여 팔았는데요. 사람들이 돼지고기긴 해도 고깃국에 밥을 말아 먹으니 더 든든하다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심지어 점심에도 와서 먹는데 예전에 만둣국 같은 걸 팔 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뭐 냄새부터 달랐으니 사람들이 싼 가격에 배를 채우겠다고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친 김에 저녁에 소주랑 편육 같은 걸 썰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젊은 세대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며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제가 길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고 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위생 어쩌고 하면서 구청에서 사람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는 장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고 일수 찍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 시장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모퉁이 작은 골목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식당이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만 했어요. 제가 봐도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을 사람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가게 위치를 알려드렸고 그분들이 발걸음을 해주면서 지금의 가게까지 확장 이전할 수 있었는데요. 난생 처음 내 가게가 생겼다는 기쁨에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쓸고 닦고 치우고 새벽 5시부터 문 열어 12시까지 장사를 했는데 그때는 몸 피곤한 줄도 모르고 돈을 벌었어요. 돈이 벌리니 이것도 중독이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다 쓰러진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저를 걱정했는데 밀려 들어오는 손님의 큰 솥이 바닥을 보이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니 음식 양을 더 늘리기 위해 그때부터는 같이 일할 직원을 뽑았는데 그때 제 식당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고 애들은 없었지만 저랑 같이 남편을 병으로 잃은 과부였죠. 친정에서는 애도 없는데 빨리 재혼하라고 성화였다고 했고 자기는 죽은 남편 말고는 어느 누구랑도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왔다고 했는데 딱 보니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얘기 들어보니 여기저기 거처도 없이 아는 사람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는데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차림새나 말투가 나름 양갓집 교수로 집에서 자소나 놓고 신부 수업만 받다 시집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살림은 좀 해봐서 배만 할 수 있다고 뭐든 시켜만 달라고 나중에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차마 같은 처지끼리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돕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아마 동갑이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은 없지만 식당에서 자리 펴고 잘 수 있게 해줬고 일이 좀 고단하긴 해도 성실하기만 해주면 급료는 잘 쳐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걱정을 하긴 했었죠. 식당 일이 생각보다 체력도 많이 쓰고 고된 일인데 경험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을까?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 역시 절박한 심정이라 그런지 일을 참 열심히 배웠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일도 금방 배웠는데 나중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하는 경지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동료이자 친구처럼 이름 부르며 자매처럼 지냈는데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저한테는 정말 친자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보다도 저를 잘 알고 더 위해주니 어떨 때는 언니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끼리는 유치하지만 명화가 생일이 4월이고 제가 12월인데 그래서 자기가 언니라고 우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사장이야 이렇게 장난치며 맞서는데 그렇게 투닥투닥하니 저희 둘 다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오래 있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닮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친자매인 줄 아는 손님도 많았어요. 그렇게 긴 인연이 될 줄 우리는 서로 알기라도 하듯 빠른 시간에 친해졌어요. 저는 어느덧 명화를 믿고 새벽에 뼈 썩는 일을 맡기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애들 챙겨 학교 보내고 8시 반 정도에 식당을 나갔는데 그러면 분주하게 명화가 아침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참 고마운 일이었죠. 전에는 애들 보랴 식당 하랴 몸이 정말 딱 두 쪽으로 나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명화가 온 뒤로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었는데 명화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거절했어요. 왜 식당에서 자는 거 불편하잖아. 내가 보증금 빌려준다니까. 됐어요. 내가 사장님처럼 딸린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집 생기면 출퇴근하기 번거로워서 불편하기만 하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모처럼 사람이 큰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이럴 거야? 네, 그 큰 마음 다시 꿀꺽 하시고 얼른 일이나 해요. 점심에 사람들 몰려올 텐데 밥이랑 새로 해야죠. 뭔 놈의 밥을 아침에도 2번을 했는데 또 해야 하나?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돼. 우리 사장님은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명화는 저 못지않게 일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는 건지 명화는 자기한테 10원 한 장 쓰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검소했고 처음엔 저런 양같이 규수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걱정과 무색하게 양같이 규수는 입담 구수한 식당 아줌마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또 환경이 사람을 저리 바꿔놓더라고요. 그래도 식장이 잘 되어 저도 명화도 참 다행이었는데 저희 애들 중학교에 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네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입지가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하고 영업시간도 24시간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물론 직원도 넉넉히 뽑아 저도 명화도 숨 좀 돌릴 생각이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명화의 허락이었네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다 할 순 없으니 저 다음에 책임과 관리 감독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명화였는데 명화는 아주 쿨하게 월급 올려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제 뜻을 받아줬어요. 그리하여 저는 지금 위치로 가게를 확장 이전했고 저희 가게에 오시던 손님들은 이제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것에 많이 좋아했는데 특히 새벽에 일이 끝나시는 분들이 이젠 새벽에 일 끝나도 뼈에 장국에 소주 한잔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장사가 잘 되었고 저는 거기서 돈을 바짝 벌어 두 딸들 학원에 과외에 남부럽지 않게 교육비도 쓰고 대학도 전부 4년제로 휴학도 한 번 없이 졸업시켰는데요. 고생은 엄마가 할 테니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능력 인정받아 살길 바랬어요. 물론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길 바랬죠. 그리고 그것들은 제 바람대로 각자 살궁리 잘하고 남자도 만나 하나 둘 번호표 받은 것 마냥 시집을 갔는데요. 아빠 없이 컸다고 무시당하지 않게 혼수며 예물이며 빵빵하게 해주고 남편한테 기죽지 말라고 두둑하게 지참금도 챙겨서 보냈는데요. 그렇게 딸 자식 잘 키워 시집 보내놓으니 저는 좋은 시절 다 보낸 억척스러운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염색하지 않으면 흰머리가 검은머리를 덮을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명화라는 친구를 만나 그나마 다행이었죠. 명화는 저랑 동갑임에도 서열을 꼭 지키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점이 더 믿음직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의리가 있는 게 그만큼 돈 벌고 제 앞에서 장사하는 거 봤으면 자기 가게 욕심 낼 만도 한데 명화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명화 네가 2호 좀 할래? 니캉 내캉 서로 사장소리 들으면 좋잖아 라고 농을 치면 됐어요. 나는 사장 팔자 싫고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월급쟁이 팔자가 좋아요 라고 했는데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명화도 저랑 떨어져 지내는 게 싫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둘이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운터를 통으로 명화에게 맡길 만큼 그 신뢰도가 두터웠는데 한 번은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힘든 날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감기 옮기지 말고 쉬어요. 내가 가게는 알아서 볼 테니까 라고 저를 강제로 집에 보내는 등 말이 직원이지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죠. 저는 그런 명화가 참 좋았죠. 융통성은 꽝이었지만 뼈 곡물처럼 진국인 게 저런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줬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선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갈 즈음 저랑 명화는 사이좋게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넘겼어요. 솔직히 이 정도 나이가 되니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요상한 게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늘 손에 잡히던 일들을 놓을 수 없었는데 내가 없으면 이 가게는 어떻게 되나? 아니, 내가 이 가게를 접으면 내 음식을 좋아하던 손님들은 어떻게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명화한테 고민 상담이랍시고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명화가 그러더군요.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 중요하지. 사장이 접으면 끝이고 사장이 계속하면 계속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명화 네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지. 우리 이제 70이다.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쉬어야 하지 않아? 그래요 그럼 가게 접고 쉬어요. 근데 막상 접으려고 하니 솔직히 우리 가게 아깝잖아. 오는 단골도 많고.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일도 없이 뭔 재미로 살아? 그럼 어쩌자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왜 사장님 마음을 나한테 물어요? 그니까 나는 명화 너는 어떤가 싶어서 묻는 거야. 계속 일하고 싶어? 그것은 뭐 사장님이 하면 하는 거고. 에이 진짜 사람이 왜 그래? 저는 답답해서 순간 버럭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러자 피식 웃던 명화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슬기운을 불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요, 사장님이 하고 잡은 게 있으면 무조건 거기 붙을 거예요. 나 살려주는 인인데 평생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상관 말고 사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재미없는 사람. 내가 무슨 은인이야. 그럼 그놈의 사장 소리 좀 집어치우고 은자야 하고 불러봐. 말도 좀 놓고. 그럼 안 되죠. 엄연히 사장이고 직원인데 나중에요. 사장님이 사장 아닐 때 그럽시다. 그럼 명화한테 사장님 소리 안 들으려면 가게 때려치워야겠네. 그래, 결정했어.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인지 그런 마음이 탁 하고 먹어졌어요. 그런데 40년 넘게 한 가게를 한순간에 접을 수는 없었고 직원들도 그렇고 슬슬 저도 정리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쓰러지고 난 뒤로는 내가 언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딸과 사이들을 모두 불러 재산 정리를 하려고 했죠. 제일 꼴불견인 게 장례식장에서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들인데 제 자식은 그러지 않길 바랬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물려줄 재산인데 살아있을 때 정리해주고 싶었는데요. 마침 두 딸들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돈이 필요할 때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집간 뒤 용돈 준 적은 없어도 용돈 달라고 한 적은 없던 착한 딸들이었는데 엄마가 죽기 전에 크게 한 번씩은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게 제가 재산 정리하자고 하니 처음에 딸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요. 뼈에 장국 팔아서 얼마나 벌었다고 재산 정리를 하며 저더러 일 그만하고 그 돈 다 쓰고 100살까지 살라고 하더니 제가 통장이랑 땅 문서, 건물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자 눈이 튀어나오게 놀라며 저를 한참이나 얼이 빠진 모습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큰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장모님, 정말 이것들이 전부 장모님 재산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 장모님 갚으셨네. 엄마는 도대체 언제 재산을 이렇게나 모은 거야? 그랬으면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이래봐도 큰딸인데 정말 서운하다. 나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그리고 너 힘든 건 네 문제지. 넌 아직 젊잖아. 서방도 있고. 뭐래. 지금 엄마 남편 없이 혼자 고생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남이야? 엄마 딸이잖아.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돈 없어서 고생하면 빚이라도 내서 도와준대. 근데 엄마는 이렇게 재산도 많으면서. 언니는 왜 엄마한테 그래? 무조건 자식이라고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 그럼 잘 사는 자식은 한 푼도 받지 말라는 거야? 이제라도 공평하게 나누면 되겠네. 그래요, 처요. 이제라도 장모님 도움받게 되셨는데 잘 된 거죠. 장모님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모님?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그리고 나눈다면 언제 주시는 거죠? 나처럼 장사꾼 아니랄까봐. 왜?
지금 당장 줬으면 좋겠나? 자네는 호프집인지 이자카야인지 잘 된다면서 뭐가 그렇게 한달이야? 다 알아서 줄 텐데. 그럼요. 저는 급하지 않아요. 언제 주셔도 감사하죠. 근데 처형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네 말이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는데 왜 우리를 파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네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사람을 없는 취급을 해? 형님, 왜 이러세요? 돈 없다고 자격지심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당장 돈 필요하시잖아요. 형님 하시던 사업 엎어지고 지금 돈 나올 구멍 없어서 처형이 전전긍긍하는데 효석이 고3이잖아요. 효석이 대학 안 보내실 거예요? 뭐야? 너 이 새끼 진짜 그만 안 해?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솔직히 제부가 하는 말 틀린 말 없잖아. 엄마,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재산 정리를 하든 뭘 하든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내가 큰딸이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줘도 되잖아. 쟤들은 집도 있고 외제차 굴리면서 잘 사는데. 언니, 이건 아니지. 우리가 잘 산다고 엄마 재산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뭐야? 우리도 힘들어. 남들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나름 애먹는 거 있다고. 큰딸이면 뭐, 대수야? 뭐? 너 지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싸가지 없게. 왜? 내가 너보다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언니고 나발이고 내가 우습냐? 이것들이 조용히 안 해? 어떻게 된 게 니들은 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 큰딸이든 작은딸이든 엄마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는 자식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니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아주 꽁돈 생기니까 눈이 뒤집혀서는. 다 시끄럽고 내가 알아서 나눠줄 테니까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내 돈 더 갚겠다고 싸우기만 해봐. 그때 니들 앞에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팔아서 사회에 기부하고 죽을 거야.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는 딸과 사이들이 돈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을 때 아차 싶었어요. 이 꼴을 보려고 이것들을 부른 게 아닌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했구나. 지나간 젊음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딸들과 사이들은 제가 사회 기부 어쩌고 하니 입에 지퍼라도 단 듯 싹 다 조용해졌는데 이것들이 나 죽으면 얼마나 또 피 터지게 싸울까. 또다시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니들 때문에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으니 싹 다 사라지라고 큰 소리 쳤는데 홍해가 갈라지듯 그것들이 제 기분 건드리지 않으려 발바닥에 불이 나게 제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주책맞게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때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명화였어요. 그래서 가게로 터덜터덜 갔고 소주 한 잔에 깍두기 놓고 명화 앞에서 청승을 떨었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가게가 참 아깝더군요. 명화야, 그러지 말고 너는 나보다 건강하니까 네가 이 가게 맡아서 할래? 어차피 우리 애들은 돈만 관심 있지 가게 할 생각은 없을 거고 지금 보니 이거 그냥 문 닫기는 너무 아깝네. 왜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데요? 얼마 전까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는데 사장님이 하면 같이 하고 사장님 안 하면 나도 안 한다고. 근데 왜 사장님만 쏙 빠지는 건데요? 설마 나 바지 사장 시켜놓고 혼자만 탱자탱자 놀러 다니려고? 됐어요. 내가 남편이 있나? 사장님처럼 건사할 자식이 있나? 나도 돈 벌 만큼 벌었고 미련 없으니 그냥 사장님이 100살까지 하시다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자식들한테 줘요. 지금까지 내가 뭐 어디로 들었어? 그것들이 내 돈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다 나이 먹으면 달라져요. 사장님이 100살까지 살면 자식들 나이가 몇인데 그나마 자식들도 장수하지 않은 한 장사도 몇 년 못하겠네. 지금 나 놀려? 나는 심각해 죽겠구만. 심각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쓰러졌다고 심장이 콩알만해졌나. 지금이라도 관리하고 조심하면 100살까지 충분히 살지. 그리고 이 가게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리는 무슨. 됐고 그냥 지금처럼 신나게 돈이나 벌고 이제 좀 돈 좀 쓰고 그러고 살아요.
뭐 이쁜 자식이라고 그 돈을 다 줘? 고생한 보람도 없이. 보람이 왜 없어? 나는 매일매일 보람이 있어. 그리고 가게가 잘 돼서 명화 너랑 이러고 있는 거잖아. 생각해보면 월급이랑 보너스 준 거 말고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 가게라도 받으라니까. 됐다고요. 막말로 내가 먼저 가면 어쩌려고? 나는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아유, 농땡이는 이제 그만 쳐야겠네. 사장님은 오늘 손님으로 왔지만 난 근무 중이니까 갈 때 소주값 내고 가요. 저는 명화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내가 사장인데 술값까지 내고 가야 합니까? 누가 고지식한 사람 아니랄까봐. 그래도 저런 심지 때문에 제가 저 친구를 의지하는 건데. 저 친구한테 100살까지 가게를 하라는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복잡한 생각이 제 정리가 되기도 전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흘러갔는데요. 큰딸이 거의 매일 와서 저를 졸라댔어요. 어차피 자기랑 남편이 지금 하는 일이 없으니 가게를 나와서 돕겠다는 건데요. 저더러 월급을 달라고 하더군요. 니들이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내가 자식이라고 특별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아줌마들처럼 똑같이 줘. 우리 당장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 둘이 벌면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잖아. 그야 그렇지만 김서방은 회사에서 펜대만 굴리던 사람인데 식당 일을 어떻게 한다고. 너도 냄새난다고 식당 일을 하기 싫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나도 내 새끼를 위해서면 뭐든 해. 나도 엄마잖아. 저는 큰딸의 애절한 부탁에 그러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래서 돈을 벌겠다는데 엄마로서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대우는 없으니 다른 아줌마들한테 똑같이 일 배우고 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큰딸과 사위가 일을 곧잘 하더군요.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서툰 게 눈에 많이 보였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솔직히 대견했어요. 자기 말대로 새끼를 위해서면 뭐든 하겠다고 하더니 내 딸도 엄마가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5일 정도가 지나니 일이 너무 힘들다고 슬슬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버는 것보다 약값이 더 들겠다며 큰딸이 먼저 나자빠져 버리더군요. 그래서 애 핑계를 대며 자기는 나오지 않았고 사위만 나와서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사위는 꿋꿋하게 버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달이 조금 지났을까? 사위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웬일로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제가 자식들 집에 가는 일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오라고 해서 오랜만에 간 큰딸 집이었는데 제가 도착하니 큰딸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양념게장과 해물찜을 해놨더군요. 제가 고기 장사를 하니 좋아하는 건 생선이나 해산물이거든요. 그리고 첫째가 저를 닮아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었는데 딱 봐도 먹음직스러웠어요. 오랜만에 오는 손자 녀석도 할머니가 왔다고 생글생글 웃으며 옆에 앉는데 물색 없이 그게 참 좋더군요. 그래서 맛있게 밥도 2공기 비우고 후식으로 과일도 먹으며 모처럼 엄마 대접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들은 꿍꿍이가 있었어요. 저도 눈치가 백단인데 그걸 모르지 않았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큰딸이 먼저 제가 아는 가게를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는 다른 재산은 필요 없고 엄마 가게를 줘. 어차피 엄마 가게 정리하고 싶어 했다며? 주방에 심씨 아줌마가 그러던데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부터 가게 정리하고 싶어 했다고. 그럼 그냥 정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는 5일 만에 나가 떨어져 놓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왜? 엄마가 하는 거 보니 장사가 쉬워 보여? 아님 너는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세면 될 것 같아? 아니, 나도 5일이긴 했지만 볼 건 다 봤지.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졌나? 고3 수험생 엄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지. 대신 네가 성실하게 잘하잖아. 그야 그건 그렇지. 너보단 낫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에 엄마 가게 물려받아서 계속 잘해볼게. 엄마 솔직히 이대로 가게 문 닫는 거 아깝잖아.
그렇다고 70도 넘었는데 엄마가 언제까지 계속 할 거야? 우리 엄마는 계속 뭐 일만 하나?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더 산다고? 왜? 니네 엄마 금방 죽냐? 엄마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냥 엄마가 짠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도 좋아하는 거 있을 텐데 장사하느라 그런 거 못 해봤잖아. 우리도 당장 돈벌이가 필요하고 이것만큼 딱인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홀랑 줄 순 없어. 가게를 하려면 일을 제대로 배워야지. 지금이야 손님들이 계속 있지만 맛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손님들 발길 뚝 끊긴다. 알지. 내가 누구 딸이야. 하는 자식 딸이잖아. 엄마한테 제대로 배워서 내가 2랑 더 잘할게. 2호, 3호 아주 프랜차이즈를 낸다니까. 네, 장모님. 맡겨만 주세요. 진짜 장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일을 해보니까 장모님 진짜 대단하세요. 존경한다니까요. 그래,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가 딱 지금 결정해. 대신 내가 엄마 다른 데산 하나도 안 받을게. 선정이 가지라고 해. 그럼 선정이도 불만 없을걸? 엄마 우리 자매 싸우는 거 싫잖아. 저는 딸과 사이가 비행기를 태워줘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딸 둘이 제 가게를 물려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큰딸 내외가 먼저 저렇게 말을 하니 더없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어차피 둘째 내외는 하는 가게가 있어서 제 가게까지 못할 테고 당장 벌이가 없는 큰딸 내외에게 가게를 물려주면 저는 가게를 닫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내일 당장부터 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라고 했죠. 좋아. 근데 장사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네가 했던 것보다 훨씬 고되고 힘든 일이야. 내일 당장 새벽에 나와서 돼지 뼈 섭는 것부터 배워. 어차피 일을 하려면 새벽잠은 못 잔다고 생각해. 알았어, 엄마. 진짜 고마워요.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저희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장모님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게는 첫째 내외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둘째가 난리가 났더군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가게를 언니한테 주냐며 저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거예요. 엄마,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이 가게를 언니한테 줘? 아, 시끄러워. 아직 안 줬어. 그리고 지금은 일 배우는 중이고 하는 거 봐서 줄 거야. 어차피 너는 네 가게에 있어서 내 가게 못 하잖아. 누가 못한대? 나 할 수 있어. 막말로 나랑 남편이랑 사람이 둘인데 하나씩 맡아서 하면 되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보다야 장사 좀 해본 내가 훨씬 낫지 않겠어? 아, 이것들이 진짜 요즘 왜 이러는 거야? 그럼 니들이 합의봐. 나는 너든 네 언니든 내 가게 더 잘할 사람한테 줄 테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며 땅 준다는데 왜 이 가게에 목숨을 걸어? 왜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 가게인데 이 가게를 가진 사람이 장땡이잖아. 네, 저것들은 벌써 저런 계산까지 하고 제 가게를 하겠다며 덤볐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가 됐든 더 잘하는 자식한테 가게를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말릴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리하여 둘이 또 피 터지게 싸우더니 둘이 똑같이 기회를 갖기로 합의를 보더군요. 우선 생업이 있는 둘째가 지 언니한테 순서를 양보했는데 한 집당 6개월씩 둘이 번갈아 하는 걸 보고 제가 1년 뒤에 결정하는 걸로 일단락했어요. 우선 첫째가 일을 배우고 있기도 했고 먼저 기회를 잡았으니 이대로 6개월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1년 동안 저는 왔다 갔다만 할 뿐 사장으로서 개입하진 않기로 했죠. 그 대신 명화가 제 대신 나서기로 했는데요. 큰딸 내외는 둘째네한테 가게를 뺏기지 않으려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특히 사위가 참 열심히 했는데 거의 15시간 이상을 가게에 매달려 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식당 일이라는 게 꾸준히 하는 거라서
저러다 지치면 어쩌나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큰 사위가 먼저 나가 떨어졌어요. 평소 몸 쓰는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몇 달 동안 제대로 쉬지도 않고 일을 했으니 나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보였던 의욕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건데요. 큰딸이 먼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근데 어차피 엄마 레시피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명호 아줌마 있잖아. 그럼 나랑 우리 그이는 카운터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24시간이니까 12시간씩 우리 둘이 번갈아 보면 되지. 다른 직원 아줌마들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야 해? 우리 그이 이번에 완전히 몸 축났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럼 그 가게 사장이 음식 만드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 가게가 제대로 굴러가? 네 서방 몸 축난 거 결정할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해. 꾀부리지 말고. 너 선정이가 지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걔도 못해. 걔가 왜 저녁 장사를 하는데 새벽에 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24시간 돌아가는 일은 더 못하지. 매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자카야 접을 거 아니라며. 엄마, 그냥 엄마가 결정해. 됐다. 너 일 배울 생각 없으면 여기서 빠져. 내가 문 닫았으면 닫았지. 너한테는 내 가게 못 주겠다. 저는 큰딸의 말에 괘씸했어요. 그리고 항상 사탕 발림 얘기를 잘도 하던 사위는 그날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요. 일이 고되긴 했는지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덤벼든다고 생각했더니 완전히 질려버린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둘째 딸의 순서가 되었고 둘째 딸은 언니랑은 다르다며 첫날부터 제법 일을 곧잘 했죠. 아무래도 식당 짬바가 있으니 제가 봐도 다르긴 달랐어요. 게다가 음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걸 메모하고 또 연습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 저렇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역시 가게는 하던 사람한테 넘기는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이젠 엉뚱한 곳에서 제 뒤통수를 쳤어요. 저희 가게에는 명화 포함해서 1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쉬는 꼴을 못 봤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이라는 게 없으면 좀 쉬고 수다도 떨고 그래야 할 맛이 나는 건데 저희 딸은 아주 군대나 다름없이 직원을 부리려 했어요. 월급 받으시면서 농땡이 치시면 안 되죠. 여기가 무슨 다방이에요? 커피는 왜 그렇게 또 많이들 마셔요? 공짜라고 지금 막 드시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 좀 신경 쓰세요. 식당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 식당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두 아줌마들 아까부터 놀고 계시던데 가서 변기도 좀 닦고 바닥도 손으로 수세미 가져가서 박박 닦으세요. 뭐예요? 빨리 가세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 또 오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둘째를 불러다 혼을 냈어요. 사람들 그렇게 부리면 안 되는 거라고. 직원들이 있어야 가게가 굴러가는 거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는데 문제는 이것이 엄마인 제 말도 듣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사람을 봐주니까 저 아줌마들이 사장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왜 월급 받고 여기서 쉬어?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해야지. 일이 없어도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거야. 싫으면 나가라고 그래. 우리가 아쉽나? 자기네들이 아쉽지? 선정아, 너 정말? 그래요 사장님, 저 그만둘래요. 아니 살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하대까지 받으면서 일할 이유가 없죠. 저 오늘 날짜까지 정산해서 월급 넣어주시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 참 더러워서. 뭐예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거기 좀 서봐요. 나도요. 나도 그만둘라요. 아니 이제 저 젊은 여씨 같은 게 사장이면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싫으네요. 돈이나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요. 이렇게 사람들이 같은 날 줄줄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나가는데
여기저기 놔둬요, 놔둬요 하니 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목소리엔 제가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믿었던 명화까지 그만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명화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사장님, 저도 이렇게는 여기서 일 못해요. 아무리 의리고 사장님이 제 은인이라도 제가 따님한테 의리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요. 아줌마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줌마가 뭐 사장이라도 돼요? 잘 됐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가게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갑질을 했었더니 어디 엄마만큼 잘하는지 두고 보죠.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근무 시간이라도 해도 쉬는 시간도 있는 건데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 먹으면 누가 버틴대? 아이고,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됐거든요. 아줌마들 아니어도 여기 와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엄마 잘 됐어. 이참에 여기 물갈이 싹 하자. 내가 장부도 봤는데 그 월급 받고 저 아줌마들 미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다고 난리야. 그 돈의 절반만 준다고 해도 여기 와서 열심히 할 거라고. 뭐야? 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저는 둘째 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골이 다 흔들릴 지경이었는데 저희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최소 5년이 넘은 진짜 내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딸이라는 게 와서 그 귀한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으니 일을 아무리 잘 배운다고 해도 그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딸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시켰는데 지 자존심에 그럴 수 없다며 이깟 가게 안 물려받으면 그만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를 나가더군요. 그렇게 두 딸들이 제 가게에 손을 뗐어요. 그리고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 되었는데 직원들도 나가겠다고 하는 마당이었으니 슬슬 가게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를 내놨고 명화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명화는 됐다며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고 신문지를 거실 바닥에 깔았어요. 사장님, 아니지. 이제 가게도 내놨으니까. 그래 은자야. 내가 네 두 딸을 보니 새삼 내가 자식이 없다는 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다. 너는 진짜 대단해. 뭐야? 이제 사랑소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 놀려? 놀리기는 무슨. 솔직한 내 심정이다. 그리고 가게 내놨다며. 나는 오늘 사표 냈고. 그럼 이제 우리 계급장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계급장 없지. 그래서 너는 자식 없어서 좋다고? 그래, 나도 그 점이 제일 부럽다. 고약한 것들. 나는 솔직히 걔네들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지 엄마 고생하는데 나와서 도와주는 자식 하나도 없었잖아. 대신 돈 달라고 와서 금거나 털어가고 그렇게 금거나 털던 것들이 가게까지 털어먹겠다고 저 난리를 피우는데 야, 왜 네가 나더러 가게 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 근데 내가 만약 그 가게를 한다고 했어봐. 내 머리털 하나도 없다. 나이 70에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 그래, 내 딸도 다 쌈딱이다. 그래서 정리한다고. 다 팔아서 나 가는 날까지 쓰다가 남으면 정확히 둘로 쪼개서 물려주면 그만이지. 진작에 그럴걸. 왜 괜히 재산 정리한다고 그 난리를 피웠는지.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그래도 참 괘씸해. 엄마가 죽을 고비 넘기고 자기 가기 전에 정리하자고 하는 건데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엄마 앞에서 싸우기나 하고. 그러게 말이다. 내가 자식 농사는 대차게 망했어. 두 딸 잘 키워보겠다고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엔 더러운 꼴만 봤네. 그래도 너는 돈이 있잖아. 원래 돈이 효자고 자신감이라고 했어. 우리 여기 싹 정리하고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실버타운 가자. 나도 누구 덕에 돈이라면 제법 모았거든. 혼자 살기에 대궐 같은 이 집도 사고. 그래도 명화 네가 이 집 산다고 했을 때 나 진짜 좋았다. 네가 하도 돈을 안 써서 나는 어디에 돈 잡아먹는 기둥서방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이 큰 집을 네가 현금 박치기로 살 때 와,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랬냐? 근데 나 그때 엄청 떨었어. 그 큰 돈을 처음으로 만져보는데 이게 다 내 돈이라니 믿기지가 않더라고. 다 은자 네 덕이다. 나 정말 죽으려고 마음먹고 나와서 처음 간 곳이 네 가게였거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이도 먹었으니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죽긴 왜 죽어? 실버타운 가야지. 그러니까 너랑 실버타운 가려고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나 보다. 우리 내일 당장 알아보자. 그날 삼겹살은 딱딱하게 튀겨지도록 저희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장과 직원이 아닌 처음으로 친구로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둘은 가게 문도 닫아버리고 당장 입주가 가능한 실버타운을 알아봤는데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돈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정보가 없어서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가 찾아본 곳들은 대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두 딸과 사이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군요. 하지만 두 딸이 철철 울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니 엄마 마음이 뭔지 마음이 흔들렸고 그래도 가게는 못 준다고 나중에 엄마 죽거든 재산은 알아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작은 딸이 그랬어요. 자기는 재산 필요 없다고요. 그냥 엄마한테 불효를 한 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이제라도 잘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요. 큰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엄마를 챙기지 못했다며 자기도 잘 살아서 누구보다 저한테 효도하고 싶었다고 우는데 그게 딸들 진심인 것 같아서 저도 따라 눈물이 나왔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었죠. 어차피 천륜인 것을요. 그런데 큰딸이 우리 셋이 여행 다녀와 본 적이 없지 않나며 가게도 닫은 김에 남해로 여행을 가자고 말했고 평소 바쁘다고 난리인 둘째까지 좋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어릴 때도 애들을 데리고 여행이라는 걸 다녀온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어째 저도 딸들에게 미안해지더군요. 내친 김에 모녀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죠. 그리고 딸들이 전부 알아서 하겠다고 엄마는 몸만 오라고 했어요. 모처럼 마음이 들떴어요. 딸들과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해에 도착했고 난생 처음 호텔에서 잠도 자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풍경도 보니 이게 사는 재미구나 싶었는데요. 왜 나는 여태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나 좋으면서도 슬펐어요. 그리고 다음엔 명화랑 둘이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둘째가 남해에 좋은 곳이 있다며 오늘은 거기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두 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큰딸이 운전한 차는 이상한 건물이 있는 외진 곳으로 향했는데 거기엔 간판에 커다랗게 땡땡 치매 전문 요양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엔 왜 오냐고 정색했는데 그때 큰딸이 그랬는데요. 여기서 치매 검사도 해준대.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자고. 우리도 같이 할 거야. 무슨 치매 검사를 심심풀이로 해? 됐어. 나는 싫으니까 그냥 가자. 에이 엄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 이미 진료 예약도 다 했어. 뭐야?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예약을 해? 그야 엄마가 이럴 것 같으니까 그랬지. 검사만 받아보는 건데 뭐가 나빠. 이참에 뇌건강 체크도 하고 좋지. 안 그래? 딸들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싱글벙글하며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지 않겠다는 저를 억지로 붙들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말이 요양원이지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고 큰딸이 간호사라 보이는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남자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를 부축하는 것처럼 끌고 갔는데 그때 촉이 왔죠. 이대로 끌려가면 나는 영영 여기서 못 나갈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젖먹던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쳤고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봤는데요.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거의 울부짖으며 외쳤는데 딸들이 갑자기 저를 치매 환자라고 하더군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얼른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것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 건지 온몸이 떨렸는데 여길 데리고 오려고 나를 구워 삶았구나. 배신감에 112에 제 손으로 제 딸들을 신고했어요. 살다 제 평생 이런 날이 다 있다니. 그러자 그때 요양원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제가 112에 신고까지 했으니 제 딸들에게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는데요. 저는 그러는 사이 운 좋게도 돌아가려는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작정 명화의 집으로 달려갔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전속력으로 여길 빠져가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땐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나이든 부모 요양원에 갖다 버리는 거구나 싶은 게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는데요. 명화 집에 도착하고도 저는 길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연락을 받고 명화가 달려왔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한동안 명화 집에 숨어 있었어요. 언제고 딸들이 저를 찾아내 저를 요양원에 보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명화 집에서 저는 거의 알아눕다시피 했는데 그러자 명화가 자기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라며 자기가 홍구멍을 내겠다고 저보다 더 열받아 했는데 인생 노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서글퍼졌죠. 솔직히 70 넘은 노인이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냐고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났는지 살겠다고 여기까지 발버둥 친 게 밤에 악몽을 꿀 만큼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그때 제 옆을 지켜준 건 가족도 아닌 명화였죠. 그리고 명화의 조언을 듣고 저는 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요. 저는 며칠 후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재산 정리까지 서류 작업을 했는데요. 괘씸한 딸들한테는 제가 죽어 없더라도 정말 한 푼도 가지 않게 모든 조치를 다 했어요. 제가 죽으면 앞으로 있는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보육원, 양로원, 장애단체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기부가 되도록 했거든요. 변호사님은 언제고 마음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다고 언제든 연락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이젠 뺏길 재산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겁날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운 좋게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가게는 제가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제 인생에 이 가게를 빼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게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대신 이제 24시간이 아니라 점심 장사까지만 하기로 했죠. 그러니 문 닫았다고 아쉬워하던 손님들도 다시 돌아오고 많이들 좋아해 줬는데 참 고맙더이다. 그리고 명화와 둘이 가게를 하니 다시 옛날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는데 둘 다 늙은 노인이었지만 오랜만에 합을 맞춰 장사를 하니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침 장사와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에는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하니 참 좋더군요. 두 노인네가 가진 거라고는 돈이랑 시간밖에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배우고 명화는 노래교실을 다니며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것도 전부 하고 있는데요. 뒤늦은 나이에 배운 컴퓨터지만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배운다는 건 참 즐겁고 써먹을 때가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좀 더 다양한 것을 배우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를 그 좋을 나이엔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가끔 서글퍼집니다. 그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게 제 보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 딸들은 제가 오해한 거라며 제 전화통이 불이 나도록 빌고 또 빌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들을 낳아준 엄마를 그 먼 곳까지 버리러 간 것들이 무슨 염치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 앞에 낳아준 부모도 없는 건지 정말 괘씸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보란듯이 아주 쌩쌩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병원도 자주 다니며 전화 명화나 건강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 덕인지 나이 80이 넘은 지금도 어지간한 5, 60대보다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의지할 친구도 있으니 저는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요. 간혹 자식보다 친구가 낫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저나 명화나 끝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둘 다 나이가 많으니 하루하루가 곱절로 귀할 뿐입니다. 자식들이 미우니 그 자식이 낳은 손자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산 대가가 이런 거라면 이렇게 지독하게 일만 하고 살진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때 딸들과 사위한테 제가 가진 것들을 오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순수하게 자식들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제 딸들은 다 착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핏줄도 또 천륜도 없었는데 지들이 차버린 복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제 남은 인생은 보람있게 마무리하려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저는 앞으로 그것들과 상관없이 좋은 거 비싼 거 먹고 잘 살 겁니다. 그게 고생만 하고 늙어버린 저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희생하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선물도 하고 그렇게 사세요. 제가 살아보니 내 마음처럼 되는 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더라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으련만 이제라도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많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요. 저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끝맺으려고 하니 어쩐지 좀 서글퍼지는 마음인데 부디 못된 그것들도 똑같은 쓸쓸함과 고통을 맛보고 후회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이 지나고 보면 순간인 것을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길이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